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할 내용은 어, 로컬 AI 모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AI 모델이 뭐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요. 뭐 모델이 하나 업그레이드 되는 데만 해도 한 6개월씩, 그죠? 아니면 뭐 그 이상도 뭔가 유의미한 모델의 그 개선이 굉장히 큰 사이클로 업그레이드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이제 기본 모델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한 새로운 모델 나온 지 뭐 한 달 만에 아니면 2주 만에, 그죠? 뭔가 새로운 기능들이 막 속속들이 탑재가 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발맞춰서 로컬 AI 쪽은 사실은 이제 대부분 오픈 소스 기반의 AI 모델들이에요. 근데 이 오픈 소스 진영도 엄청나게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어요. 발전이. 그래서 지금 정도 수준이라면 그래도 상당히 쓸만한 어떤 모델들이 오픈 소스로 좀 공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거기에 어떤 신호탄의 역할을 한 게 딥식이죠. 사실은 이제 딥식도 좀 오해와 현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얘기들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그 모델의 발전이나 사용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배우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거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죠? 뭔가 구축도 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에 그 AI 서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보들이 산발적으로는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 이제 드림플로우는요, 2020년 이후로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고, 특히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주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 뭐 기업 요구에 맞게 뭐 교육 설계도 해드리고,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나 MSA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 이런 AI 관련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컨설팅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분석이나 설계나 팀빌딩 하거나 아니면 신제품 개발하는 전주기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같이 참여해서 개발하는 것도 함께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행보에 발맞춰서 사실은 이제 최근에도 여러 컨설팅 건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좀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AI는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 제품에 또는 우리 상품에 어떻게 녹여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 이렇게 발전하는 거 오케이, 좋아. 근데 우리는 쓸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보안이죠. 보안 때문에 안 쓸 수도 없고 또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걸 쓸 수가 없어. 즉 예를 들자면 이제 SI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특정 보안의 어떤 그 기준 때문에 인트라넷 환경에서만 또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이렇게 아주 높은 생산성을 가져가는 어, AI 모델들을 활용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점점 생산성뿐만 아니라 퀄리티나 비용이나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제한된 환경에서도 쓸 수 있는 오픈 소스 기반의 AI 모델을 활용하고 그리고 찾고 선정하고 하는 이런 요령들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모델을 A부터 Z까지 다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당연하게도 그거는 그런 거 전문으로 하는 회사나 오픈소스 위주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할 일이고 저희는 그렇게 잘 만들어진
어떤 모델과 환경을 저희 환경으로 가지고 오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같이 풀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요. 한 세 가지 정도 파트로 준비가 돼 있고요. 하나는 오늘 요즘 뭐 엄청나게 화두가 되는 요 딥식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이런 프라이빗 AI 서버, 그러니까 폐쇄형 서버라고도 하고 또 이제 오픈 소스 기반의 여러분들 개인 LLM 서버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축하면 좋을까? 어떤 모델을 선택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좀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생산성 극대화를 하려고 우리가 이 AI 서버를 구축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도구들이나 어떤 툴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가? 이런 거를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처음에 같이 보실 내용은 딥식이에요. 딥식. 딥식이라고도 하고, 그죠? 좀 애칭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얘가 이제 중국의 연구 기업이고요. 어, 사실은 이제 딥식이 그러니까 지금 R1이 이제 리저닝 모델이잖아요. R1이 최신 모델이고 그 모델이 나오기 훨씬 전, 저 같은 경우는 딥식을 실제로 사용한 것이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오픈소스 AI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던 회사고요. 실제로 성과도 잘 나왔고 심지어는 이게 동양권이니까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나 또 리스폰스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R1이 나오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이게 완전 글로벌 서비스로 출시까지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뭐 보안이나 이제 이런 여러 문제로 아예 딥식에 접속을 안 하게끔 다 차단을 하는 중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여기서 고민이 있는 거죠. 또는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딥식이 그런 보안상의 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이런 이슈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냐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이제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 포함해서 이거를 서비스를 하는 딥식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웹에서 딥식 도메인을 타고 들어가는 서비스는 딥식 웹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딥식 서버가 이제 호스팅 되어 있고 그 호스팅된 서버에 이를테면은 우리가 그 웹 인터페이스 또는 API 인터페이스를 써서 이 딥식 모델을 가져다 쓰는 거죠. 그런데 이 모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웹 환경이나 API 환경이 저희가 요청하고 응답을 받는 모든 내용들을 감시하거나 수집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모델을 사용하시는 이 모델 순수한 이 모델 자체는 그런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슈가 아예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만 그거를 서비스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잘 만들어진 딥식이라는 모델을 그렇다면 사용한다면 이거를 그렇게 퍼블릭한 웹 서비스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우리의 환경 내로 요거를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러면은 이런 고품질의 모델을 리스크 없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프라이빗 AI 서버라고 하는 게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딥식 모델들은요, 뭐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이 이전에도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 정리된 거 이전에도 있는데 예전에 좀 유행했던 게 저 코더라고 붙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런 오픈소스 AI 모델들은 베이스 모델이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레퍼런스 가능한 모델이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쉬운 게 뭐 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해서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 레퍼런스 모델을 가지고 여러 가지 트윅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트윅을 어떤 트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델의 상세 성능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딥식 같은 경우는 어,
좀 우세했던 게 코딩 쪽이었어요, 사실은. 음. 이번에 이제 나온 거 이전에도 이 딥시 코더라고 하는 게 나올 때 저 코더 부분이 좀 다른 이 오픈소스 모델보다는 좀 많이 뛰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활용을 했고, 그래서 딥시 코더라고 하는 게 나와서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크게 이제 발전을 한 게 딥식 V3 모델이에요. 요 모델이고, 여기 보시면 이 각 모델은요 매개 변수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요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요 AI 뇌를 만들 때 뇌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 때려 넣죠. LLM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수많은 데이터들을 때려 넣을 때 내가 어떻게든 기억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을 하거든요. 주로는 이제 웨이트 값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하는데, 이 매개변수라고 하는 거는 그 웨이트 값을 몇 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저 B가 이제 빌리언인데 지금 1빌리언에 33빌리언이라고 하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이제 기억할 수 있는 뇌 용량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잘 트릭을 한 모델인 거고, V3 정도 오면은 670빌리언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매개 변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뇌가 크니까 저장된 내용이 더 많고, 저장된 내용이 더 많다는 얘기는 더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으니 생성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모델의 어떤 절대적인 성능을 판단할 때 매개 변수의 크기는, 즉 이제 뇌의 크기는 상당히 중요한 팩터가 돼요. 얘가 얼마나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흔적이라도 다 기억을 하고 있느냐. 뇌가 작으면 당연히 놓치겠죠,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그러면 뭔가 예를 들어서 코딩 예제를 만들 때도 내가 알고 있는 거 위주로 내놓는다든지 실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매개변수가 큰 모델이 더 성능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같은 매개변수를 갖는다 하더라도 성능이 사실은 천차만별이고요. 또 특화되는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요 V3로 오면서 요 MOA 아키텍처라고 해서 요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670빌리언이라면 뇌가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제가 저 671빌리언이라는 큰 뇌에다가 지리를 던지면 저 매개변수를 다 통과해서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느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원을 많이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MOE 아키텍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 큰 뇌가 있는데 저 안에는 작은 두뇌들이 몇 개 더 있는 거예요. 저 670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 나눠서 조그마한 뇌들을 가지고 있다가 사용자가 질의를 했을 때 그 질의를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뇌한테 보내요. 그러면 전체는 600빌리언이지만 그 중에 실제 활성화되는 매개변수가 작겠죠. 그래서 더 빨라요. 그리고 특화되어 있는 뇌에게 항상 요청을 하니까 더 품질이 좋겠죠. 그래서 상당히 성능이 좋다. 그러다가 이제 R1이 나오면서 이게 리저닝 모델인데 이게 이제 고급 추론 능력을 가지게 됐다. 이제 이런 정도로 개요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V3랑 R1의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목적이랑 용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V3 같은 경우는 그냥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LLM이다. 일반적인 자연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R1의 경우에는 심층 추론이나 복잡한 문제 해결에 특화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리즈닝이 들어가는 모델은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 리스폰스 타임이 길겠죠. 길고 자원을 더 많이 먹고 뭐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V3랑 R1의 용도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 노래 가사를 써줘 라고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R1은 사실은 그걸 잘 못해요. 노래 가사를 써줘라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노래 가사가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뭔가 깊게 생각은 하겠죠. 하지만 그게 크게 의미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창의적인 일이나 일반적인 글을 쓸 때는 V3가 더 좋아요. 네.
이거는 챗GPT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R1의 경우에는 뭔가 정답이 있거나 코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획 같은 걸 한다거나 그런 건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모델을 좀 달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차이는 결국은 추론 모델이냐 일반 모델이냐. 사실 이제 요즘에 좀 핫한 모델은 추론 모델이긴 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업무들이요. 음, 좀 재밌는 게 좀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LLM 모델을 사용할 때 흔히 발생하는 패턴이 있어요. 무슨 패턴이냐면 일을 구체적으로 안 주는 거야. 그냥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던져. 그럼 알아서 하겠죠. 근데 잘 안 못해.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 이렇게 계속 이제 우리가 이걸 프롬프트라고 하잖아요. 프롬프트를 막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의도에 맞춰서 이제 답변을 유도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시는데 일반 모델은요. 사실은 그냥 뇌를 거치긴 하지만 그냥 바로 말부터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는 좀 생각을 하고 좀 얘기해. 약간 이런 모델이겠죠. 그래서 저 일반 모델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계속 프롬프팅을 하기가 용이해. 금방금방 다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추론 모델의 경우에는요. 제가 단순한 얘기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제 의도를 파악하고 어떤 방향으로 답변을 유추해야 되는지까지 고민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추론 모델이 우리가 그냥 막 쓰기에는 훨씬 좋겠죠. 네. 그래서 요즘 더 핫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챗GPT 같은 경우는 O3 같은 게 많이 유행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은 프롬프트를 디테일하게 쓰고 싶어 하지 않아. 그냥 적당히 쓰면 내 의도 알아서 파악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인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딥시크 R1이 나오면서 R1이 이제 그런 리즈닝이 가능한 추론 모델이고 추론은 어떤 능력이 좀 강화됐고 학습할 때도 강화학습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써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적중률이 좀 높게 답변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성능도 좋고 아키텍처도 효율적이다. 이런 게 이제 좀 특장점이고요. 문제는 자 제가 뭐 좋은 얘기는 많이 했죠. 근데 자 딥식 R1이 있는데 이 R1을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걸 잘 보시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오픈 소스 모델을 내가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있다고 하시면 그거를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매개 변수를 보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의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의 두뇌를 커버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R1은 671 빌리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얼마나 큰지는 더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 매개변수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R1을 여러분들이 그냥 업로드를 해서 쓰시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드웨어를 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딥시크 R1의 오픈 소스를 일반 여러분들도 구동하실 수 있도록 여러 베리에이션들이 나와 있어요. 이제 이걸 우리가 증류 모델이라 하고요. 증류 모델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더 작은 매개 변수를 갖는 모델에 딥시크 R1이 이를테면은 학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 나처럼 해봐. 얘가 스승이고 얘가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1.5 빌리언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두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딥식 R1이 하는 짓을 어느 정도 따라 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와 기반하는 모델의 차이에 따라서 이 딥시크 R1을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뭔가 현재 환경에 타협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5B, 7B, 8B, 14B, 32B, 70B까지 나와 있고요. 특징들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런 수학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증류의 매개변수가 클수록 좀
더 성능이 좋아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상당히 좋게 쓰시려면 70B 모델까지도 있지만 자 이런 매개할 수가 있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럼 증류 모델이 뭐냐? 이거는 이제 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증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술에서 나오잖아요. 술. 그죠? 제가 이제 주로 보는 유튜브가 그 이제 술 만드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래서 막 과일을 뭐 엄청 사가지고 발효시키고 이렇게 무슨 과일주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증류기에 넣고 끓여서 알코올만 뽑아내죠. 도수가 높은 알코올로, 그죠?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증류, 증류하듯이. 그래서 증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교사 모델과 학생 모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이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럼 얘가 교사 모델이겠죠. 더 많이 알고 있는 교사 모델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7B짜리 모델에다가 전수시킨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은 여기 이제 항상 기반 모델이 있거든요. 이 QN이라고 해서 얘도 이제 중국에서 만든 모델이고요. 얘도 좀 똑똑해요. QN 모델에 7B 모델이 있는데 물론 이제 수학 특화긴 한데 얘가 딥식 R1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림 고수에 가가지고 그 뭐야 집 앞에 가가지고 저 무술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은 막 퇴짜 놓다가 알겠어 일로 와봐. 그럼 이제 와가지고 뭐 합니까? 뭐 빗자루로 쓸고 그죠? 뭐 집안일하고 어깨 주물에다가 어깨 너머를 살짝살짝 배우잖아요. 비슷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론이 이런 애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증류했다. 이 모델들은 그래서 증류 모델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고요. 뭐 이런 증류 모델을 하면 크기도 감소하고 비용도 좀 절감하고 성능도 빨라지고요. 또 다국어 같은 경우도 괜찮아지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요즘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기술적으로 복잡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중 작업 예를 들어서 성능 저하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보 손실 이건 당연하겠죠. 내가 큰 뇌에 있는 지식이 있는데 그걸 제자가 아무리 잘 따라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큰 애가 갖고 있었던 스승이 갖고 있던 모든 내용을 다 답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손실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그 컨텍스트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100% 우리가 원래 있었던 모델의 성능을 다 낼 수는 없어도 일부는 우리가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핵심 뭐냐면 양자화라는 게 있어요. 이 양자화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모델들이 있었다고 하면 모델의 안에를 이렇게 제가 확대를 해서 본다고 하면 모델에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여기 이게 뉴런이나 이런 게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에 값을 우리가 웨이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웨이트가 이 어쨌든 얘는 숫자일 거 아니에요. 그죠? 숫자. 근데 대부분은 이게 실수형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0점 몇몇 몇몇, 1점 몇몇 이런 거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숫자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앞뒤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크게 요렇게 모아가지고 하나의 이제 모델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문제가 이 숫자가요. 기본적으로는 32비트거든요. 한 숫자가. 여기 이제 실수를 저장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곱하기 몇 개 있느냐가 아까 보셨던 그 매개 변수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를 반올림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32비트까지 안 써도 뭐 아주 영영영영 뒤쪽 뭐 몇 자리를 좀 잘라가지고 16비트로 만들거나 8비트로 만들거나 한다면 당연하게도 이 전체 모델의 크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자, 그게 바로 양자화입니다. 음. 그래서 이 양자화는요, 크게 양자화 방식이 있고요. 뭐 GPTQ가 좀 더 옛날에 나왔고 GGUF가 요즘 건데 GGUF 같은 경우는 CPU에서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고 AWQ 같은 경우는 이제 가중치를 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압축할 수 있는 그런 양자화 기법이 됩니다. 좀 더 빨라요. 중요한 건 얼마나 반올림했냐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FP32가요. 양자화 안 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냥 일반 우리가 처음에 만드는 그냥 모델이라고 보면 이 모델은 이만큼 표현할 수 있어. 어떤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지수부 8비트고, 그죠? 가수부가 23비트니까. 굉장히 큰 수, 작은 수도, 그리고 디테일한 수도 다 표현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괜찮은데, 문제는 메모리 사용량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얘를 100%로 우리가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얘를 반만 쓰는 16비트를 쓰는 모델의 경우에는 50%만 쓴다는 거죠.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특정 모델이 있는데 얘가 100기가가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반만 압축을 한다. 반만 우리 양자를 한다고 하면 걔가 50기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반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이건 인트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지수 가수가 다 있는 얘네들은 실수로 반올림하는 거고요. 요거는 정수 형태로 반올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생각하실 때 일단 비트는 4분의 1로 내려갔으니까 기존 모델 대비 4분의 1이잖아요. 근데 엄청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왜냐면 소수점 이하가 다 날라갔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모델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연산이 빠르고 메모리의 사용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정수 8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인트 4까지 내려가면은 더 많은 압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12.5 정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올라마 같은 서빙하는 거를 사용을 하면 요만큼 인트 4 정도 써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드려야 할 메모리 대비 12.5%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런 양자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픈소스 모델을 비교적 쉽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드웨어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자, 제가 이제 32B의 모델과 70B의 모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를 원래 그래픽 카드 또는 뭐 어딘가에 올려서 구동을 하려면 이만큼 용량이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용량은 이 모델이 이 두뇌가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 비디오 메모리를 의미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고가라고 생각하시는 4090 그래픽 카드 기준 24기가입니다. 그게 하나가. 그러면 32비짜리를 돌리려면 120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략 몇 개죠? 25, 5장 필요한 거예요. 그런 그래픽 카드가. 엄청 비싸죠? 네,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자화하고 양자화하고 양자화한 예를 들어서 인트 4 정도 이런 정수로 한다면 여러분들 그래픽 카드에도 돌아가는 형태로 32B 모델이 구동이 됩니다. 70B 모델은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70B 모델을 쓰시려면 기본적으로 40기가 이상 비디오 메모리를 갖고 있는 카드를 쓰시거나 4090 같은 거 쓰시려면 두 장을 연결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량 계산을 할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주로 그래서 그냥 인트 8 기준으로 모델 크기와 거의 비슷한 기가바이트를 쓴다라고 대략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32비면 뭐 대충 한 30기가 정도 들겠네. 70비면 한 70기가 조금 아래로 들겠네. 인트 8 기준으로. 그렇게 대충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요 위 거보다 요 아래 거 두 개를 더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실제로 그래서 하드웨어 요구 사항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자 32B 기준으로 만약에 인트 4로 양자한다면 4090이면 된다. 그러나 인트 8로 할 거면 이렇게 RTX 6000이나 A40 정도 필요할 것이고요. 70B 모델은 돌리기 위해선 최소한 4090 두 개 이상은 있으셔야 돼요.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하실 수 있고 요 이외에도 엔비디아 GPU 종류별로 사양들을 제가 비교해 놨어요. 아직 50 때는 제가 안 썼고 40까지 나왔잖아요. 40까지 50도 이제 나오죠. 그래서 40까지만 정리를 됐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실 거는 첫 번째가 V램이에요. 무조건. 이걸 먼저 보셔야 돼. 이게 있어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두뇌를 올릴 수 있느냐 마느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쿠다 코어라고 해서 실제 이제 연산에 참여하는 코어거든요. 이게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090 모델이 24기가라서 뭐 다른 거 대비해서 막 엄청 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다 코어가 워낙 많아서 그냥 깡 성능으로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좋아요.
요 보면 6000 그 ADA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코드코 더 많이 박은 건데 ADA 같은 요런 모델을 쓰는 게 아니고서야 거의 다 성능으로 씹어 먹습니다. 금액도 다른 거 대비해서 좀 저렴하고요. 이게 약간 일반 소비자용이고 그 다음에 아예 데이터 센터용으로 A100, 뭐 H100 이런 것들도 있죠. 얘네들은 VRAM이 80기가, 40기가에서 80기가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더 큰 용량의 모델을 바로바로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어느 정도 사용이 필요한 건지 잘 모르시면 제가 여기 이제 링크를 하나 여기 첨부해 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그 LLM 어떤 모델이 내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모델 네임을 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이거는 8B죠. 8B 그냥 일반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8B 8B 모델인데 엔비디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컴퓨터가 여러분들 뭐 쓰고 계신가요? 뭐 4080 정도 쓴다고 해볼까요? 왜 쓰는데 괜찮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요 중간에 보셨을 때 이제 인트 4, 8, 16, 32 여러분들 잘 이제 보이시죠? 이 아는 만큼 보여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 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32가 이제 원본이잖아요. 32는 require to GPU예요. 그러니까 inference라고 하는 게 뭐냐면 추론. 우리가 그냥 모델을 올려서 질의하고 답변 받는 걸 추론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론하려면 두 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8B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4080에 두 개가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양자화를 16으로 하든지 8로 하든지 하면은 충분히 돈다 이런 뜻입니다. 한 개로도 충분히 돈다. 이렇게 우리가 사이트를 좀 보셔서 측정을 해보시면 되고 한 가지 이제 필터 바이 램이라고 해서 요거를 늘리셔야 여기 밑에 리스트에 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가변, 요 범위를 잘 조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서버를 만들려면 이 정도는 필요하겠네. 이런 거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제가 여기 서빙, 이 인프런스죠? 인프런스를 하는 거를 우리가 서빙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서빙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요. 리소스 관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델이 이제 로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로드 된 이후에 배치하고 캐싱하고 막 이런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서빙을 그냥 저희가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서빙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또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가장 많은 것들 제가 몇 개만 그냥 소개해 드릴 거고 이 외에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런 서빙 프레임워크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올라마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사실 속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CPU에서도 잘 돌고요. 로컬에 실행하는데 굉장히 적합하게 편한 설치 그리고 높은 호환성 이런 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LLM 서빙을 연습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레퍼런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올라만 쓰시는 거 좋고요. 난 좀 뭔가 본격적으로 쓰고 싶어. 그러면 VLLM이나 SGLang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배치 처리가 가능한 프레임워크라서 어, 여러 명이 동시에 붙어서 뭔가 질의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회사 내에 어떤 서버에다가 이런 프레임워크를 설치해서 서비스를 하면 뭐 개발자들 뭐 네다섯 명이 붙어가지고 추론해본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건 이제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텐서RM, LLM 요거는 엔비디아 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좀 이제 설정하기가 복잡하긴 하죠. 그리고 얘네들이 지원하는 또 양자화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서 사용하고자 하는 모델이 어느 양자화 포맷으로 돼 있는지, 어느 양자화 비트로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요즘은 다 오픈 AI의 API들을 호환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서빙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챗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픈 AI의 그 API를 호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픈 AI의 API 호환되는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하는 여러 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제가 올라마에다가 설치를 하든 VLLM에 설치를 하든 SGLang에 설치를 하든 똑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마치 우리가 그 오픈 AI에서 API 키 받아서 쓰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굉장히 좀 유용하겠죠. 그리고 편의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좋아요. 여기까지 이제 잘 따라오셨나요? 네, 여기까지 오셨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델을 선정하고 모델이 이제 오늘은 제가 딥식만 설명드렸지만 실제로는 더 많아요. 뭐 QN도 있고 아까 라마도 있고 젠마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모델들이 있지만 모델의 특성을 잘 고민하셔서 선정을 하시고 그 모델의 어떤 매개 변수의 크기와 양자와의 종류 이런 거를 고민하셔서 나는 이 정도 서버를 만들면 되겠다. 아니면 이런 프레임워크를 써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전략을 짜셔야 돼요. 특히 이런 프라이빗 AI 서버를 구축하실 때는 크게 두 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실제 서버를 구매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요거는 구매할 수도 있고 실제 서버를 뭐 대여하실 수도 있겠죠. 하드웨어를. 근데 어쨌든 얘는 온프레미스 형태로 프라이빗 AI를 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 쓰이시고 또 데이터가 어쨌든 회사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약간 이런 포지셔닝이시라면은 실제로 서버를 가지고 오셔서 하는 게 좋아요. 음. 그럼 당연히 서버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나 유지 보수 비용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들고요. 전문 인력들도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서 임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오픈 AI의 API를 쓴다라고 하면 오픈 AI 쪽 서버에다가 데이터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클라우드 내에 저만의 어떤 머신을 임대받는 거예요. 사실 온프리미스랑 거의 유사한 개념이죠. 다만 그 실물 하드웨어가 바깥에 있을 뿐이에요. 음. 그러면 해당하는 그 클라우드 임대사에서 머신을 제공받아서 그 안에 모델을 로드시키고 서빙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설치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그 한 사례로 제가 런파드라는 거 잠깐 보여드릴 건데 지금 제가 이렇게 돌리고 있는 런파드예요. 이 런파드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그 AWS나 GCP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얘는 이렇게 GPU에 특화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GPU가 있으면 해당 GPU를 이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임대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물론 이게 임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설정 값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그 설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머신을 세팅을 하면 이렇게 뭐 GPU라든지 CPU라든지 이런 것들의 여러 설정들을 바꿔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비용이 싸죠. 근데 이제 오래 쓰실 거면 엄청 비싸져요. 이게 뭐 시간당 1,000원짜리는 싼 거고요. 시간에 뭐 2,000원, 3,000원 이상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서 처음에 테스트 하실 땐 당연히 클라우드 임대로 시작하셔도 괜찮죠. 좋아요. 저희가 LLM 다 설치했고 이제 뭐 할까 이제 고민을 해보면 어 막막하시죠? 그래서 제가 3개 정도로 준비를 했어요. 뭐냐면 결국 이제 우리 개발 생산성 극대화하거나 그죠? 제품을 만들거나 이럴 때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는 첫 번째는 채팅을 지원하는 채팅 지원 도구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존의 LLM 서빙하는 서버와 붙어서 뭔가 채팅 형태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채팅도 되게 많은 기능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챗GPT만 가셔도 아시겠지만 파일 첨부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팅을 했던 이력을 보관하는 기능도 있어야 되고요. 또 뭐 레그 기능도 있어야 되고 검색 기능도 있어야 되고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채팅을 한다고 해서 그냥 LLM 서빙하는 서비스에 그냥 붙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런 채팅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하나. 다음 또 LLM을 잘 쓸 수 있는 게 두 번째는 AI 기반의 코드 보정해주는 툴들.
주로 이제 ID에 붙어서 하는 애들이에요. 좀 유명한 거는 뭐 커서 아이디나 컨티뉴 아이디가 같은 게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AI 기반의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일종의 에이전트 기반의 어떤 도구들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팅 쪽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유명한 게 사실은 오픈 웹 UI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건 제가 아직 따로 구축을 한 거고 이렇게 채팅 서비스를 도커나 이런 걸로 설치하실 수 있거든요. 설치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모델들을 아까 보신 것처럼 올라마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뭐 VLLM이나 SGLang 같은 걸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모델을 등록을 하신 다음에 등록된 모델에 로드를 시키고 채팅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 이제 14비나 32비 같은 경우는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4비트 정수로 해놨거든요. 양자화를. 그러니까 손실이 엄청나게 크겠죠. 그러면 한국어가 약해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어,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해. 자, 지금 보면 한글이 안 나오죠, 아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영어로 하면은 잘 나오지만 한글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please make Python server 뭐 using 뭐라 할까요? fast API 이런 거 하면 지금 보면 생각 중이라는 게 있죠. 생각 중. 좋아요. 생각 중을 하면은 여기가 리저닝 할 때 이제 얘가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이고 뭐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거치고 하는 이런 아론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채팅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고 기본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양자화 수준이 너무 높으면요. 그러니까 양자화를 너무 많이 반올림을 해놓으면 한국어가 엄청나게 약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로컬에서 많이 사용하고 싶고 사양이 좋지 않다고 하면 이렇게 영어 위주로 좀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오픈 MUI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하나 더 툴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 Anything LLM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저도 지금 테스트 해보는 중이긴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채팅 같은 걸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얘는 이제 제미나이를 연결해 놓은 상태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내부에 이렇게 여러 도큐먼트들을 넣어서 내가 이제 특정 도큐먼트들 안에서 대답을 유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주로는 제가 이거 지금 어느 형태로 사용하냐면 프로젝트 관련한 파일들 있잖아요. 그런 거 모아가지고 사용할 때 좀 쓰고 있어요. 어.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업무 내에서 사용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은 또는 문서들은 외부에 나가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anything LLM 같은 걸 사용하셔서 내부에서만 내가 이제 관리하는 내 컴퓨터 안에서만 이게 돌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환경 내에서 파일들을 인덱싱 시키고 그걸 불러서 채팅을 시키니까 훨씬 유용하죠? 그냥 아무 소리나 띡띡하는 LLM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픈앱 UI는 이런 거는 여기 보시면 나중에 여기 이제 설정하시는 탭이 있는데 여기에 올라마나 오픈AI API라고 해서 이게 오픈AI 호환 API예요. 그래서 이 경로에 아까 설치하셨던 VLLM 같은 거 경로를 넣어주시면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LLM 기반의 개발 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좀 커서 아이디가 좀 제일 유명하고요. AI 코드 에디터고 그 다음에 컨티뉴나 아니면 템9이나 에이다, 코드 위스퍼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좀 대표적인 건 사실 요 위에 두 개라고 보시면 되고 커서 아이디 같은 경우는 로컬 LLM 활용은 좀 어려워요. 제가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커서 아이디가 좀 기능이 너무 많고 또 복잡한 컨텍스트를 다루다 보니까 이런 상용 LLM을 사용하는 거를 권장하지 이렇게 로컬에서 하는 건 별로 권장하지 않고 컨티뉴의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컨티뉴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VS 코드 화면인데 여기에 이제 요 익스텐션으로 컨티뉴를 설치하실 수 있고요. 컨티뉴 설치하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구축된 LLM 서버를 등록할 수 있어요. 쉽게. 이렇게 등록하신 다음에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뭐 코드 베이스 기준으로 해서 질의, 응답 이런 거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의 어떤 내용을 고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컨티뉴나 커서 아이디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용법 자체는 한번 그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거 좋고 다만 이제 저런 그 아이디들의 LLM을 붙여서 사용하실 때 기존에 조금 이제 꺼려졌던 거는 결국은 여러분들 회사 자산인 소스 코드를 막 고치고 그죠? 뭐 제공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건 부담이잖아요. 이게 이거 잠깐 보안성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프라이버시나 이런 문제들은 다 어느 정도 이 툴들에서 막아주긴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실 수 있으니 그런 것조차도 LLM을 프라이빗하게 여러분들이 구축해서 쓰시면 그런 걱정이 아예 없겠죠. 그래서 예전에 저도 SI 할 때 인트라는 환경에서 자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일 불편했던 게 뭐냐면 구글링에서 당장 이거 조금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러면은 인터넷이 되는 PC로 가서 인터넷 산다거나 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일하기가. 근데 이제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내부 인력들에게 제공이 되고 그 어떤 특정 업무를 하는 동안에라도 그래서 코드 서제스트를 한다거나 그죠? 아니면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동 작업을 한다거나 할 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됐다고 하면 물론 어떤 모델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런 거는 좀 일부 뭐 도움이 더 필요하시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모토젠이나 크류나 메타GPT 같이 아예 에이전트를 박아서 그냥 알아서 내가 뭔가 얘기하면 알아서 이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메타GPT 같은 경우는 얘네도 지금 되게 많이 개발해놨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상용으로 서비스를 하나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재밌어요. 제가 컨셉을 보니까 여러 에이전트들이 있고 얘네들이 한 명은 뭐 제품 개발 하는 애, 하나는 뭐 CEO 아니면은 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테스터, 아키텍트 뭐 이런 어떤 역할들을 주고 얘네들이 제가 어떤 원하는 거를 주었을 때 시장 조사하고 제가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유료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는 요 메타 GPT는 그거의 무료 버전.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내부에 있는 LLM을 활용하실 수 있겠죠. 오픈 소스니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쪽 컨설팅 혹시 문의 있으시면은 AI 도입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로컬 모델 구축하시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이제 제품에 AI를 어떻게 넣으셔야 되는지 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엠파렐 워크플로우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오늘은 주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그런 것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 사항들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온프레미스로 구성할 경우 기존 모델에서 특화적인 파인 튜닝이 되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 그거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모델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일단 1차적인 목표는 기존의 모델을 서빙하는 인프런스하기 위해서 그런 그 사용에 관련된 환경들을 구축하는 게 1차 목표인 거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파인 튜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파인 튜닝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풀 파인 튜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로라라고 해서 이제 전체의 일부분을 좀 특화시켜서 파인 튜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파인 튜닝 한 모델을 사용하는 데에도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요 환경을 그대로 구성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Can you run it? 여기도 보면 여기 보이시죠? You require one GPU for LoRa fine tuning. 이건 무슨 얘기냐면 파인 튜닝을 할 때 지금 요 인트 8 기준으로 요 환경에서 이 GPU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그 파인 튜닝을 하고 사용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에 구축해 놓는 요 환경에서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온프레미스로 구성할 때는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렸던 거를 좀 비춰봤을 때 몇 가지 결정 사항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어떤 모델을 쓸 거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매개 변수를 쓸 거냐. 사실 이제 그런 거를 결정하는 요인은 어느 유즈 케이스에서 쓸 거냐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질답 형태의 내부 프로세스나 내부자를 위한 채팅 서버를 만들겠다 인 건지, 아니면 내부에 아예 이제 개발자들을 위해서 개발과 코딩, 뭐 추론 이런 것까지 가능한 좀 고수준의 모델들을 사용할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매개 변수의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랬을 때 매개 변수가 너무 크면 저희가 GPU도 좀 고가의 GPU를 쓰거나, 아니면은 조금 저가라도 여러 GPU들을 묶어가지고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 따라서 서버비가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만, 만약에 80기가 정도 비디오 메모리를 갖는다라고 하면 어 그래픽 카드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뭐 4, 5천 이상은 생각하셔야 돼요. 80기가면. 네. 서버를 아예 구매를 한다고 하면 물론 이제 그거는 다 세부적인 항목과 비용은 다 다르겠지만요. 딥시크가 80억으로 10분의 1 비용을 주는데 어떤 요인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러닝 알고리즘 차이인가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딥시크가 어, 사실 이제 요즘은 그래요. 모든 모델이 제로 베이스에서 만들지 않거든요. 제로 베이스에서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발전한 모델이 있으니까 그 모델을 가지고 후속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모델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저 절대적인 매개 변수의 크기와 그리고 학습하는 어떤 그 데이터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학습에 필요한 GPU가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근데 딥시크가 이번에 그거를 내부의 어떤 연구나 아니면 이제 사실 이제 딥시크의 오리지널리티한 연구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학습의 어떤 최적화를 하는 여러 논문들을 참고해서 실제로 구현해 본 거죠. 그랬더니 다른 데는 모델 하나 만드는데 뭐 몇백억 드는데 우리는 80억밖에 안 들었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까지 좋은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그 모델을 이용하고 또 새로운 학습 기법들,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앞으로는 더 학습 비용이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딥식은 사실은 신호탄일 뿐이에요. 네. 좋은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또 뭐 나중에 질문 또 있으시면은 추가적으로 질문은 뭐 채팅창이나 아니면 저에게 별도로 또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어,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엔진의 장진영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이제 우리 딥식의 딥식을 기반 우리 분해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윤석열 대표님 통해서 알아봤고요. 그 내용에 이어서 실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가지고 AI를 적용하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 전반적인 라이프사이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실제 떻게 기업 내의 생산성을 딥식 수준에서 설치형 수준에서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가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프사이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소프트웨어를 이제 분석해서 최근에 이제 뭐 코딩하는 툴들은 많이 나왔지만 소프트웨어 라이프사이클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의 분석과 설계 그리고 테스팅, 배포, 유지 보수까지 전반적인 관점에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는 폭넓게 좀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임팩트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코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임팩트를 주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아까 이제 보셨던 커서 아이디라든지 이런 툴을 쓰고 안 쓰고는 이제 큰 차이가, 생산성과 품질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거기와 함께 이제 테스팅 같은 경우도 기존에 우리가 테스트를, 기존 만들어 놓은 코드에서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를 하는데 비용이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AI를 통하면은 지금 현재 형상을 전달을 주면 이 코드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 테스트 코드는 거의 이제 생성이 되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TDD 기반의 개발이라든지 그런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AI 통해서 많이 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팅과 코딩은 많이들 지금 현재 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배포 측면에서도 우리가 쿠버네티스 어떤 배포 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그 클라우드에다가 배포할 때는 상당히 많은 그런 컨피그레이션과 설정 설정이 거의 코드 수준이죠. 코드 수준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배포 스크립트를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운영 중에 발생한 트러블 슈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전문화된 그런 배포 스크립트와 운영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특히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쿠버네티스 툴들 중에서 그런 오퍼레이션을 자동으로 하는 AI들이 좀 나와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관리하시는 그런 쪽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 서서히 이 영향도가 높은 부분에서 영향도가 낮지만 이 복잡성이 높고 생산성이 높은 영역으로 이제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코딩과 테스팅, 배포를 넘어서서 설계,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계, 그리고 아키텍처링, 그리고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에서도 AI가 이제 대거 활용이 되고 있는 추세에 이제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딥식 아론 모델이 특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추론 모델, 그러니까 COT 생각하는 그 체인 오브 서트를 자기가 자체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려 깊은 뭔가 분석과 설계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어, 분해 설치를 통해서 내부에 우리가 그 폐쇄망 속에서 SI 개발을 해야 되는 환경에 많이 놓여 있는데 어, 우리가 그 온라인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된 서비스에서 경험했던 그런 생산성을 우리가 프로젝트만 들어가면은 이제 원시인이 돼버리는 개발자 코드에 대한 참조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딥식이라고 하는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내부에다가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툴은 저희가 뭐 계속 개발을 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는 MSA Easy라고 하는 툴이고요. 이 툴과 함께 앞서 이제 소개됐던 어, 그 컨티뉴 같은 개발 툴이 뒷단에 이제 이어져서 코드를 초안을 생성한 후에 우리가 클라인이나 GPT 엔지니어 같은 그 자동화된 툴을 통해서 소스 코드를 더 세부적으로 생성을 하고 우리가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프레임워크나 이런 그 최신 기술들을 적용해서 코드를 생성하고 그것을 이제 트러블 슈팅도 하고 이후에 실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의 그 요구사항이 이제 크죠. 크게 만들어져 있는 이 요구사항을 어, 요구사항에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너무 모듈이 크다는 거죠.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한 것을 하나의 모놀리스에 담기에는 너무 어, 모놀리스에 담거나 하나의 모듈 안에다가 다 담는 것보다는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그것을 분해하고 그리고 그 마이크로 서비스 하나 안에서도 여러 객체 클래스로 우리가 분해를 하고 그 분해한 것을 어, 여러 가지 그 기술적 변화나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헥사고널 아키텍처나 클린 아키텍처를 적용하고 그들 간의 커플링을 줄이기 위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적용하고 그것을 비로소 실제 워킹하는 소스 코드로 만들고 하는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 중에 우리는 또 휴먼 인더 루프로 중간중간에 이 의사결정들에 또 간섭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이것들을 완전히 전자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이 단계에서 또 간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그 프로세스를 그 툴에서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로컬 설치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사례를 이번에
구축을 해서 데모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서 이제 AI 모델 서버를 지금 현재 오늘 데모 드릴 부분은 이제 럼팟에다 올려서 보여드리는 그 데모 환경인데 그 환경이 이제 실제 분해 구축을 하셔서 구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이제 여러 모델이 있었는데 이제 딥식 R1 디스틸 그 증류 모델 퀸으로 된 그 32B짜리 모델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픈 AI 호환 모델로 된 것을 이제 MSEG에서 이제 호출을 해서 기존의 큰 요구사항, 우리가 민원 처리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 공공 요구사항을 인풋으로 우리가 줬고요. 그것을 요구사항을 얘가 분해해서 개발기에다가 올려서 테스트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 환경은 이제 럼팟 위에다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여드릴 데모는 민원 신청에 대한 요구사항을 긴 것을 넣을 겁니다. 민원 신청 이 프로세스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시민이 이제 그 민원 신청 여러 가지 뭐 주민등록등본부터 해서 뭐 이런 신청을 하겠죠. 신청을 하면은 이것을 자격 검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중간 자격 검증하는 어떤 업무가 있고 그것이 이제 문서 관리에 자동으로 이제 시스템 각 기관에서 이제 문서가 발급이 되면 그게 문서 관리 EDMS 시스템에 발급이 되어서 그것을 나중에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가 되고 그 속에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API. 자, 이 이벤트 스토밍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이러한 모델을 우리가 이벤트 스토밍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델로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는 최신의 기법이죠. 이 기법을 따라서 이렇게 AI가 자동으로 설계를 해주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코드가 생성되어서 실제 구현체가 나오는 단계까지를 딥식 모델 위에서 동작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 대한 것을 지금 연구원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딥시크 모델을 활용한 도메인 분석 설계 자동화의 데모를 맡게 된 유엔진 솔루션즈의 양성원 연구원입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은 이제 딥시크 R1 32 빌리언 모델을 구동하기 위한 이 럼파드 환경 설정입니다. 간단하게 시간당 요금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이제 구동하는데 충분한 고성능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가지고 이제 도메인 분석 설계 자동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유저 시나리오를 이제 자연어 기반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입력해준 시나리오는 이제 민원 신청 발급에 관한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서입니다. 간단하게 바운디드 컨텍스트의 개수를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분석 관점에 대한 거를 이제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상황에 맞게 유리한 관점을 선택해서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생성된 결과를 보면은 이제 각 바운디드 컨텍스트에 대해서 AI가 다양한 설계 옵션을 이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추론 과정이 실시간으로 확인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도메인에 대해서 이제 관계가 시각화되고 서로 이제 코어 도메인, 서포팅 도메인, 제네릭 도메인이 그룹핑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 바운디드 컨텍스트에 대해서 내부 비즈니스에 대한 구현 전략과 상호작용 패턴 등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 생성된 결과를 가지고 어리버트 초안 생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위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제 어그리게트 초안 생성을 진행을 해보면 이 도출된 각 바운디드 컨텍스트에 대해서 AI가 다양한 어그리거트 설계 옵션들을 생성해서 제시를 해줍니다. 각 바운디드 컨텍스트별로 생성하고 있는 어그리거트 설계의 결정, 근거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론 과정이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분석을 하고 내부 도메인에 대한 설계를 결정하게 되면은 네, 생성이 완료되면 이제 각각의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탭별로 이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도메인 옵션을 이제 생성을 해주는데 그중에서 이제 본인에게 상황에 맞게 적합한 옵션을 태기를 해서 이제 모델을 생성하게 됩니다. 네, 모델 생성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전 단계에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옵션들을 선택해서 만들어낸 바운디드 컨텍스트와 어그리거트 도메인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벤트 스토밍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딥시크가 어떤 추론 과정을 통해서 모델을 그려내고자 하는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결정했던 이 업무 범위의 바운디드 컨텍스트들이 우선적으로 모델상에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후에 각 바운디드 컨텍스트별로 이제 결정했던 어그리거트 도메인의 설계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내부의 속성들이 결정되면서 시나리오를 또한 함께 분석을 해서 도메인별로 필요한 여러 가지 CRUD 또는 또 API 그리고 리드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 교회 관련 화면까지도 이제 자동으로 AI가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AI가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바운디드 컨텍스트 그리고 도메인에 대한 설계 그리고 전체 이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에 대한 이 모델링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모델링은 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코드로도 이제 생성이 될 수 있고요. 이전 단계까지 이제 생성되었던 여러 가지 옵션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출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 스토밍 모델을 기반으로 실제 동작 가능한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생성하게 해주고, 그리고 모델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코드를 이제 로컬에 또 다운로드 받거나 기세, 푸시를 해서 이제 즉각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코드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실행했을 때에는 이런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또 얻어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각각의 어그리거트별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CRUD나 API 버튼들이 전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MSEG의 간단한 토핑 기능을 또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코드에 대한 디테일한 옵션 같은 것들을 또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민원 처리 시스템이라는 주제에 맞게 이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는 또 토핑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또한 또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요. 어, 여기 지금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구현한 그 코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기 모델 설계한 좀 보여주시겠어요? 설계한 모델링 결과를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결과입니다. 지금 보면은 세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일단은 AI에 의해서 이제 도출이 된 결과고요. 각각을 보면 이벤트 기반으로 서로 연동되는 시스템이 이제 분해가 된 것을 알 수 있고, 각 요구사항을 우리가 보면은 요구사항을 처음에 넣을 때는 그 전체 기능들에 대해서 어, 모두가 민글된 형태로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이 들어갔어요. 어,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분해를 할 때 도메인 전문성을 위주로 분해를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화면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옵션을 그 실제 화면을 그냥 띄우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영상으로 일부는 생성하는데 우리가 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20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어, 여기 보면은 우리가 분해할 수 있는 그 맥시멈 값을 주게 되고요. 우리가 너무 많은 분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겠죠 이제 프로젝트에서. 그래서 이거 맥시멈 나는 3개까지 분해하겠어.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3개로 분해를 하겠어. 이렇게 주는데 여기에 우리가 여러 옵션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도메인 복잡도 우리가 분리의 목적이 있죠.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해할 때 목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도메인 복잡도를 기반으로 쪼갤 거냐, 아니면 프로세스의 흐름대로 쪼갤 거냐, 혹은 조직 기존에 우리 그 코노이 법칙에 따라서 조직별로 쪼갤 거냐, 혹은 사용자별로 해서 특화된 걸로 쪼갤 거냐, 성능 위주, 장애 전파 차단 측면의 방어적인 측면이, 그다음에 인프라의 상위성 때문이냐, 이렇게 옵션을 우리는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해보시죠. 여기 도메인 복잡도 같은 경우 그냥 선택을 하면 되고, 조직 관점이라고 만약에 주면 조직도에 대한 정보를 우리 추가적으로 줘야 되죠. 조직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우리는 주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 옵션을 여기다 줄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오프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분리를 하게 됩니다. 분리 한번 진행을 해보실까요? 요구사항을 여기 생성을 안 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우리가 이제 큰 요구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요구사항을 여기다가 직접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고,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뭐 생성까지 요구사항도 생성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작하고 있는 자체가 딥식 위에서 이렇게 이 정도가 동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성. 그때 시간이 우리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영상으로 17분짜리를 좀 빨리 돌리면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서비스를 이렇게 분할을 첫 번째 이제 큰 프로블럼 스페이스 그러니까 요구 사항이 이제 크죠. 큰 요구 사항 범위 내에서 이것을 떻게 해야 간섭성이 적고 커플링을 줄이면서 이제 응집도를 높이는 수준의 업무 범위로 쪼갤 거냐라고 하는 결과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도출됩니다. 우리가 이제 3개 정도로 쪼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3개로 이제 쪼개고요. 코어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핵심 도메인이라고 해서 업무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마이크로 서비스 부분이 코어 도메인이고, 서포팅은 그것보다 부수적인 다음 수준의 우리가 내부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나 그렇지만 코어 도메인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업무들을 뜻하죠. 그래서 뭐 실제로 주문과 결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리소스를 좀 투여해야 되는 그런 업무로 분해가 됐고, 나머지 음식점 그 식당 관리, 그다음에 배송 관리 같은 경우에는 서포팅 도메인으로 시스템이 잠시 죽었거나 해도 나중에 다시 기동되었을 때 서로 펍섭으로 또 연동을 시키면 여기에 주문된 내역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였다가 나중에 어떤 그 식당 그 주인에게 노티가 가고 나중에 라이더에 의해 가지고 배달이 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서 잘 나뉘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그 우선순위를 나누는 기준은 밑에 하단에 여기 어, 분석 결과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차별성이 높고 복잡도가 높은 게 이제 여기 하위에 배치가 되고 그 중간쯤 되는 것들은 이 하위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 하드웨어 리소스나 개발자 리소스를 가장 많이 투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도출이 됐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인하우스 아웃소싱 혹은 인하우스더라도 약간 그 주니어 팀에게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시스템으로 분류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분석이 이제 됐고요.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이. 그다음에 밑에 하단에 내려보면 그러한 분석에 따라서 우리가 구현 전략을 어떻게 갈지를 여기 셋 다 리치 도메인 갔는데
음식점 관리, 배송 관리 같은 경우에 리치 도메인이 아니어도 되는 트랜잭션 스크립트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는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AI가 만든 거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우리는 줘야 되겠죠. 뭔가 이 요구사항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하는 피드백을 우리가 여기다가 자연으로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글로써 그렇게 해서 재생성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중요도가 나는 사실은 주문 및 결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코어 도메인이 아니야. 어, 이미 존재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가져다가 쓸 거야. 커머스 시스템을 가져다 쓸 거야. 그럼 제네릭 도메인으로 이제 그 격화가 되는 거겠죠. 이제 그런 선택을 여기서 하실 수가 있고요. 하시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그리거트를 이제 도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것은 실제 위에서 이제 전반적인 업무적인 관점의 분리, 저걸 우리는 전략적 설계라고 이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서 전략적 설계가 끝난 다음에 전술적으로 이것을 실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담기는 그 데이터베이스 모델 그리고 클래스 모델로 클래스 모델로 실제 생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여기서 자기가 어, 자기 속내를 보여주고 있죠. 뭐라고 이제 뭐 이야기하면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밑에 이제 옵션들이 나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 보면은 자, 옵션 1, 2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옵션을 세 가지를 뽑게끔 프롬프팅이 되어 있고요. 세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어그리거트를 우리가 쪼갤 때 이렇게 코스 그레인드하게 뽑을 수도 있고 파인 그레인드하게 뽑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나뉘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개선될 계획인데 이렇게 두 개입니다. 사실 어그리거트가 얘는 어그리거트 하나로 만들었어요. 자, 어그리거트를 하나로 가면 트랜잭션 단위를 하나로 간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동시성을 약간 포기하는 그런 관점이 됩니다. 동시성을 포기하는 대신 에이시드 트랜잭션이 확실하게 유지되는 그런 그 설계 의사결정이 되고요. 조금 디테일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일관성이 많이 유지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아이솔레이션 부분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기 이제 결제가 이루어질 결제와 주문이 결제가 이루어질 때 주문이 같이 주문 정보와 결제 정보는 하나가 무조건 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 결제와 주문 정보를 나누는 것은 결제가 이루어지고 나서 나중에 주문이 벌어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나중에 벌어질 때 대신에 우리가 여기는 이벤추얼 컨시스턴시로 결국은 여기도 트랜잭션이 묶이게 됩니다. 결국은 이벤추얼 컨시스턴시라고 그러죠. 그런 관점으로 여기는 약간 더 성능이 높은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단점을 여기서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장단점을 한번 열어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내가 도메인 드리븐 전문가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런 어그리거트 설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응집도는 높으나 커플링은 낮다. 그래서 의존성을 최소한 시켰다. 근데 얘는 어, 예, 이런 여기 단점을 보면 여기 이제 성능 부분에서 예, 어, 단순한 구조로 성능 정한이 뭐 여기는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지만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능이 더 높은 거죠. 여기는 출력이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좀 보이네요. 이게 딥식에서 우리가 약간 다른 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프롬프트로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가 추천을 해줍니다. 추천을 해주는데 저 같으면 2번을 할 것 같아요. 옵션을 2번 옵션으로 선택을 한번 주시고요. 자, AI 추천이 좀 멍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O3 모델,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 O3 모델과 비교를 계속 해봤었는데, 모델 설계는 잘 해요. 근데 지금처럼 추천은 약간 우리가 실제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두 번째 모델이 저는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탭을 눌러볼까요? 우리가 선택을
각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도 음식점과 메뉴와 메뉴 아이템을 나눌 거냐, 혹은 메뉴 아이템과 음식점은 합친 모델로 갈 거냐. 요게 1번이 낫겠네요. 오케이. 요건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가 이렇게 다 선택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AI가 모든 걸 해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배송 주문 여기도 똑같은데 두 개로 일단 어그리가트 나뉘어 아니죠. 어그리가트가 이렇게 나뉘었네요. 얘는 어그리가트가 세 개로 나뉘었네요. 이렇게 루트가 세 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배송에 대한 내용과 배송 진행에 대한 내용을 분리할 거냐?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1번이 좋겠습니다. 이것까지 분리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우리가 의사결정한 두 가지죠. 전략적 의사결정과 그다음에 실질적인 이 도메인 모델의 굵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제 반영을 해서 이벤트 스토밍 모델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대략 앞서 이제 민원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이 엄청 크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렸고 여기는 지금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그리거트를 이제 기본 껍질을 이렇게 생성을 하고 자, 여기는 그 싱킹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이도 원래 이제 싱킹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COT 모델의 장점이 어, 이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죠. 얘가 뭔가 생각을 하는 자기가 이렇게 만들면 될까? 저렇게 만들면 될까? 혼잣말을 엄청 합니다. 그냥 바로 내뱉는 게 아니라. 그래서 R1 모델이 그런 게 좀 재밌고, 이런 분석 설계에 있어가지고는 이러한 접근, 좀 깊이 생각하는 딥싱킹 모드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의사결정 해준 대로 이렇게 설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계가. 그리고 세부적인 설계를 우리가 하는 중에 이 디테일을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볼까요? 보면은 속성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디파인 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부 클래스 모델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이 있고 앞서 이제 주문이라는 정보에 대해 가지고 주문 상태는 이별 이뉴머레이션으로 받아야 된다는 걸 얘가 알아서 설계를 했고요. 그 여기 이제 주문 상태라고 하는 것이 그 요구사항에 보면은 주문을 받았다 그리고 결제가 완료되었다 취소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가 그 요구사항에 근거해서 이렇게 그 이뉴머레이션도 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 이게 그리고 있죠. 먼저 이제 어그리거트부터 여기 그리고 있고요. 실제 우리가 방법론상에서는 원래는 어그리거트부터 뽑는 게 아니라 이벤트부터 뽑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얘는 설계를 앞서 이미 했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가 발행이 돼야 되고 하는 의사결정을 마친 채로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어그리거트부터 디파인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 선은 이 어그리거트와 이 어그리거트 간의 어, 그 릴레이션을 뜻합니다. 일종의 DB상에서 이제 그 포린키 관계 같이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 관계를 그 다음으로 이제 엮게 되고, 그 다음으로 여기 이제 API와 이벤트들을 이제 부착을 할 겁니다. 이거는 클래스 ID라고 되는데, ID 클래스고요. 클래스 ID가 아니고, ID 클래스라고 해서, 다른 어그리거트들을 참고하는 밸류 오브젝트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커맨드를 만들고 있어요. 커맨드는 API입니다. API 스티커가 곧 붙을 거예요. 여기 왼쪽에. 그거는 이제 인풋에 해당합니다. 이 우리는 어그리거트가
소프트웨어 구조 중에 작은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마이크로 서비스는 아니고 마이크로 서비스 가장 작은 마이크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이제 어그리거트라고 불리는데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서 그 어그리거트에 입력되어야 되는 그 API에 대한 선어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한 번에 해서 이렇게 주문 생성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보면 여기에 이 API가 어떠한 메서드로 오는지 확장 여기 포스트로 포스트로 호출을 하는 API고 이런 패스가 설계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로드 리퀘스트 바디를 선언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주문 생성됨이라고 하는 이벤트도 붙었네요. 이벤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벤트를 보게 되면 이 이벤트도 속성이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카프카 쪽으로 퍼블리시 되는 이 주문이 접수되었을 때 이 접수된 주문에 대한 정보를 퍼블리시하는 속성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어, 딥싱킹으로 지금 생성을 하고 있고요. 그들 간의 연계 관계에 또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얘가 기분 웬된 테스트 데이터를 작성을 할 겁니다. 기분 웬된이라고 하는 것은 주문이 생성되었을 때 생성이 된 결과에 대한 그 입력 값 그리고 출력 값에 대한 어, 예시 데이터를 추정합니다. 요구사항에서. 그래서 우리가 JUnit 테스트 같은 것을 작성할 때 필요한 것이 어, 그거죠. 어떤 example 값이 이제 중요합니다. example 값을 얘가 generate 하는 것이 우리가 테스트 작성할 때 제일 핵심이죠.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결과값이 기대값이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테스팅에서 제일 많이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게 이제 AI가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제 요구사항 정의에서 추정되는 그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을 기본적으로 얘가 제너레이트를 하게 됩니다. 지금 아직은 커맨드 이벤트 리드 모델을 아직은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면 이제 어, 거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잠시만은 저희가 이제 폴리시라고 하는 걸 그 사이에 한번 만들겠네요. 폴리시라고 하는 것은 각 서비스 간의 어, 이벤트 드리븐한 연동 관계를 뜻합니다. 이 각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제 분해되어 있는데 분해되어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들끼리 어떤 식으로 연동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어, 어떤 비즈니스 규칙이 라일락색 스티커 약간 보라색 비슷한 흐린 보라색 비슷한 스티커 색을 우리는 이벤트 스토밍에 쓰게 되는데 그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각 서비스 간에 연동을 시키게 될 겁니다. 자, 좀 기다리고 있지만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겠죠. 디테일한 이런 내용들까지 클래스 모델까지 다 생성을 하기 때문에 자, 폴리시를 지금 부착을 하고 있네요. 폴리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문 알림이라고 있는데 여기 시스템 스티커는 우리가 불필요하죠. 시스템 스티커는 떼버리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스티커는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하는 것을 뜻하고 있고 그 아마 시스템 스티커가 붙은 부분들이 연결된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어, 네. 스티커가 지금 날아가 버렸는데 네, 지금 네, 다시 보겠습니다. 이 팔러시가 이렇게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후속 작업들에 대한 연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생성이 됐고요. 여기 예를 들자면 주문이 취소가 되면 요 주문이 취소되면 취소에 대한 통보, 알림을 한다 그 뜻이 됩니다.
그 연결이 그렇게 돼 있죠. 주문 취소되었을 때 주문 취소 알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주문 취소라고 하는 이 커맨드를 한번 이제 다시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아마 여기 GWT 이그젠플이 아마 생성이 됐을 걸로 보이는데. 아, 생성 중에 네, 여기 이그젠플을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자, 아직 생성을 안 했네요. 생성 조금 있으면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GW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구글 웹 툴킷이 아니고 기분 웬덴, 네, 기분 웬덴인데요. 기분 웬덴은 어떤 주어진 조건일 때 어떤 액션이 들어오면 어떤 기대값을 리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이그젠플에 대한 그 인풋 아웃풋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들이 우리가 음, 일반적인 프롬프팅으로 다 하실 수 있는 작업들이에요. 근데 뭘 아셔야 되냐면은 이 작업들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 각 모델에 대해서 일일이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다 클릭을 해서 각 모델, 디테일한 모델, 그다음에 이 API의 관계 그런 것들을 이 툴이 다 오케스트레이션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툴이 우리가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이게 제일 워킹 잘하는 거는 오픈 AI 모델에서 잘 동작을 하는데 딥식에서도 어느 정도 동작을 한다. 거죠. 여기 다시 한번 주문 취소나 주문 생성의 이그젠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어, 주문자가 이러한 정보를 입력을 했을 때 오류가 지금 막 좀 뜨고 있어요. 뻔하더라. 아빠 안 봤어. 어서 다시. 보시면 주문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들어왔다면 그 정보가 이렇게 주문 완료됨일 때 이벤트가 이렇게 퍼블리시 돼야 된다. 이런 간단한 거고요. 닫으시고 주문 취소 다시 한번 이벤트 보면 자, 이 지금 현재 주문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 똑같은 주문건에 대해서 주문 취소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다. 여기 보면 커스텀 아이디 456번에 이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러고 나면 주문 취소가 된 이벤트가 이렇게 퍼블리시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저 테스트 데이터가 자동으로 제너레이트 된 거기 때문에 저것이 우리 비즈니스 모델과 일치하는지 아닌지 이제 사람이 한번 체크는 해주셔야겠죠. 그러고 나면 우리는 저것을 이 코드에서 이제 JUnit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각 여기 단위별로 해서 코드가 자동 제너레이트가 된 상태고요. 여기에 이제 보시게 되면 테스트를 우리가 템플릿에 토핑을 줘야 테스트가 생성이 되나요? 보면은 토핑 중에 테스트 유닛 테스트를 우리가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적용하면 이 코드에 테스트가 JUnit 테스트가 이제 제너레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캔슬 오드 캔슬레이션 혹은 뭐 어디에 들어가면 여기 그러면 이제 코드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인풋 값에 대해서 기분이죠. 기분 코드 when은 이제 실제 cancellation 커맨드가 왔을 때를 뜻하고 있고 그러면 then 부분 맨 밑에 then 부분 그랬을 때
값은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퍼블리시 될 거야 라고 예, 코드를 자동으로 제너레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 다음 단계가 이제 재밌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이 코드들을 우리는 전체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퍼블리시 일단, 푸시를 할까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다가 우리는 그 로컬에 깔려있는, 어, 클로드, 앞서 컨티뉴 같은 툴에다가, 다운받아가지고 쓰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컨티뉴 같은 툴에다가 받아서 우리가 테스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UI를 적용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 부분부터는 저희가 기존의 강의 때 많이 언급을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ID 툴의 직전까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ID 툴의 직전까지 온 것이고 그걸 가지고 어, 코드를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GPT 엔지니어라고 하는 툴이고 얘를 제가 딥식 R1하고 연결을 해놨어요. 그 GPT 엔지니어는 맨 땅에서 코드를 만들어진 저 코드들을 얘는 보정을 해줍니다. 자기가 오류가 있거나 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보정도 해주고 맨 땅에서 다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뭔가 생성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코드를 쭉 이렇게 생성해요. 다른 데는 모델 하나 만드는데 뭐 몇백억씩 있고 네. 쭉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기가 홈 XML도 뭐 보정할 건 보정하고 알아서 이렇게 쭉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 과정까지를 MSEG에서 완료를 하고 이 코드에 대한 보정이나 이런 것들을 GPT 엔지니어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여기 로컬에다가 이제 일반적인 설정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코드가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자기가 뭐 테스트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라이브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코드에서 여러 가지 실행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얘는 앞서 이제 컨티뉴 같은 툴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티뉴는 커서랑 UI가 거의 똑같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드 베이스를 이렇게 줘가지고 전체 코드에서 뭐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딥식이 그래도 이제 한글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한글에 대한 지원도 어느 정도 되는 편이고 사용성이 이제 커서랑 거의 비슷해서 특히 이제 코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폐쇄망에 들어가면 인터넷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코드 샘플 우리 개발자가 사실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인데 이런 여러 가지 코드들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해오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좀 도움이 되고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발 프로세스를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딥식 모델로 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오셨는데 이전에 몇 가지 단위 업무 예시가 있었는데 혹시 ARP 프로그램에 활용하려면 모델에 다시 스크립트를 만들어 모델을 학습시켜야 되냐? 어떤 절차와 스크립트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 질문이 맞으실까요? ARP에 만약에 적용을 한다. 지금 여기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런 질문이실 것 같아요. ERP 업무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느냐, 이 딥식 모델이. 그것은, 어, 어느 정도 일반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딥식도. 근데 거기에 ERP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그 상세한 도메인 지식을 만약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파인튜닝을 해야 되는 파인튜닝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시고 프롬프트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파인튜닝을 하려고 하면 이 ERP 업무에 대해 가지고 알고 있는 전용 파인튜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작업 자체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거나 혹은 ERP에 대한 그 상당히 많은 계층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을 수가 있고 어, 예를 들면 ERP에서 사용하는 그 어떤 용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업무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방법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면은 그 딥식이 어느 정도 ERP에 대한 상식을 갖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현재 현재 오픈된 모델 중에 특화된 모델은 어 그건 찾아봐야 할 거야. ERP에 특화된 모델이 있는지는. 근데 ERP 정도는 오픈 모델에서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되기도 해요. 그거는 지금 업무적으로 딥십과 함께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혹시 질문 중에 ERP 중에서 어떤 단위 특화 모듈 중에 어떤 특정 모듈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회계, 재고, 인사 이런 게 있는데 회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뭐, 재고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 이렇게 해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되는 특수한 용어라든지, 이 업무적으로 특수한 업무적인 것을 알고 있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웬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도메인에 대한 거는 섭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딥식은 아무래도 특히 지금 여기 있는 건 중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생략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는 실제 한번 평가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 그것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면, 지금 말씀하신 파인 튜닝을 통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파인 튜닝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아주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레그를 통해서, 어, ERP 프로세스는 이렇게 이렇게 동작을 해라고 하는 어떤 그 기존의 요구사항 정의라든지 혹은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한테 렉으로 확정해서 그걸 참조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을 문서로 문서 정의 문서 참조로 줘가지고 얘한테 어, 그 순간순간 수행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으신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얘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그렇죠. 참조를 시켜서, 레그를 통해서, 퓨샷을 통해서 하시는 방법이 더 나으신 방법으로 생각이 돼요. 어느 정도는 뭐, 네, 답은 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앞서 이제 MSEG의 그 요구사항을 집어넣으실 때, 그러한 요구사항을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ERP가 갖고 있는 그런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무리 길어도 얘는 다 일단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집어넣고 우리가 근데 이제 날러지 베이스를 만드실 때 날러지 베이스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벡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이제 그래프 DB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작성한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스크립트를 그냥 작성해서 다 집어넣는다고 얘가 학습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과 관련된 걸 그때그때 찾아서 얘가 자기 기본 LLM 컨텍스트에다가 집어넣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지식을, 구축하는 방법을 그래프DB를 쓰셔서 정확도를 높이시는 방법도 있고, 벡터DB로 그냥
문맥을 그때그때 찾아와서 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휴식하셨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3시 되었으니까 잠깐만 저희 서비스 하나 소개해드리고, 네, 다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사실 오늘 얘기가 여러 번 나왔지만은 실제로 여러 가지 한계점 때문에 이제 이런 좋은 AI 서비스를 막상 사용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안 때문에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산에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프로젝트에 나가 있든지 이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이런 AI 개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실제 그 기업에 방문해가지고 이런 거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를 하려고 해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GPT 가지고 제가 오늘 만든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저희 사람이 실제로 이 가방 안에 이제 이런 AI GPU라든지 세팅된 환경 도구를 딱 들고 이제 기업으로 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딱 이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서비스의 주요 특징으로는 우선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보통 기업에서 이런 걸 구축하시려면은 GPU 서버도 이제 뭘 살지 고민하시고 또 이제 하게 되면은 세팅도 해야 되고 뭐 혹시 필요하다면은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바로 저희가 이제 임대해드리고 바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바로 개발에 집중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최신 AI 개발 도구를 제공해 드리죠. 뭐 실제로 커서 아이디 같은 좋은 게 많은데 실제 기업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쇄된 환경에서 특히 사용하시고 보안이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좋은 AI 개발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은 사용을 못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기업에 보내드려 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폐쇄성에도 문제가 없고 보안과 효율성이 이미 검증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중요한 사항이 있죠. 또 중요한 사항이 뭐가 있냐면은 비용적으로 정말 효율적이에요. 앞에 제가 1부 때 아마 윤 대표님이 말씀하셨겠지만은 GPU가 그래도 웬만한 거 하나 살려고 하면은 몇 천만 원, 그리고 정말 좋은 걸 살려고 하면은 거의 억대까지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인력 들어가죠. 그리고 AI 개발 도구 들어가죠 하면은 정말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임대를 해드린 걸 사용하시면은 그 빌려가신 기간만큼만 합리적으로 비용을 내시면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해당되는 기간에 사용만 하시고 반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땡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그 프로젝트나 그런 업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지 관리비도 별도로 발생을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에서도 정말 좋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서비스는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이게 개발만 하시는 게 아니고 물론 당연히 코드 품질은 기본이겠죠. 하지만은 보통 만드실 때 요구사항 분석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 엔드투엔드 전체 환경에까지 필요한 모든 AI 개발 자원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이제 적용을 하시려면은 어떤 기술 지원이나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환경 설정 그리고 최적화할 수 있는 컨설팅까지 저희 담당 직원이 이제 다 가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유지하고 계속 이제 지원해 드려가지고 개발 효율성을 높여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 환경도 세팅해야 되고 도구 활용하시려면은 교육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 실무 교육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뭐 인원 대비 규모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뭐 금액 규모도 있을 것이고 그런 프로젝트 규모마다 투입되는 인프라나 그런 내용이 달라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뭐 비용이라든지 환경을 최적화해가지고 그렇게 모든 서비스를 한 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지금 이제 임대하는 형태로 지금 기업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있으시면은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그 3부 끝나고 아마 저희가 설문조사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혹시 필요하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그리고 만약에 뭐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설문조사 때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내용 참고해가지고 또 컨택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AI 개발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서 최적 환경을 임대해드리는 서비스를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세 파트로 준비를 했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은 답변 드리고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들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채팅방에 있는 설문 꼭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